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 참여형 펀드의 운용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PEF 협의회 내에 있는 PE사 50개 단체 정도 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58조 정도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협회와 회원사가 상위 20개사 했을 때 27조 정도, 그리고 기타 PE사와 캐피탈사가 한 12조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말 현재로 97조 원인데 이 97조 원의 분포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PEF 협의회에 있는 이 PE사 50개 이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50개사에서 58조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조 정도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M&A에 있어서 대기업을 이제 올해부터 추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 M&A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이 중에 한 24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EF 협의회 내에 있는 PE사와 벤처 캐피탈 협회 내에 있는 이 회원사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이 PE사들은 펀드 운용사이고요. 투자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리인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벤처 캐피탈 협회의 회원사들은 자신의 실체가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PE사들은 금감원에 들어가서 감사 보고서를 열람을 해도 이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PE사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이 회계감사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들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벤처 캐피탈 협회에 있는 회원사들은 자신의 실체가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열람이 되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회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PE사들은 펀드 운용사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31조 정도가 경영 참여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77%가 PE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23% 정도가 벤처 캐피탈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약 24조 정도가 이 PE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펀드를 1천억 원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0개 정도의 펀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책임 활동 그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한 후에 여기에 이사나 감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40명 정도의 이사가 이제는 각 운용사의 추천으로 되어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E사들은 이제 그 LP에 해당하는 이 국민연금, 말하자면 자금원이죠. 자금줄이죠. 이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금에 대한 위탁 대리인일 수 있고 이들의 자금에 대한 투자 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LP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다음에는 이 펀드를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이 파워는 아주 절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240명의 이사가 추천이 되어서 이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사를 추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들의 신원과 이들의 선발 과정이 매우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책실장으로서 장하성 씨가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이 전체를 관할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면 여기에
나아가 있는 이 이사들의 신원이 이제 상당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나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들의 소속이 어디이며 또 이들이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어떻게 추천되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이 파악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40개의 펀드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열람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결산일 현재의 예금과 유가증권 내역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 정책이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공문과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실행 상황 보고서가 있는지, 그리고 각 펀드들 내에서 이렇게 240명의 이사들이 이제 나아가 있는데 아마 회유록이 있을 겁니다. 이 회유록에 대한 열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민연금에서 24조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240명의 이사를 또한 추천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벤처 캐피탈 협회의 회원사들에게 약 7조 정도 가 있습니다. 펀드 수는 약 86개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PE사와 캐피탈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12조 정도 가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PEF 협의회의 PE사 50개, 여기에 58조 원 정도의 그러한 펀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PEF 협의회 회원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회원사들입니다. 2020년도 벤처 캐피탈 운용자산 순위 탑 20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IMM 인베스트먼트가 한 4조 정도, 그리고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3조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총 합계가 26.7조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벤처 캐피탈로는 16.6조 정도, 그리고 PEF 펀드로는 10.1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원사들의 이러한 이 내용은 이 출자금과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자금은 이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PEF 협의회하고는 달리 산업자본 중흥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이 뉴딜 펀드나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이쪽으로 많이 이제 위탁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자본 중흥자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벤처 기업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이 투여되어서 또한 이러한 기업을 이제는 IPO로 상장을 시킵니다. 코스닥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일으키는 형태의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형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경영 참여형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여기에 무제한으로 이렇게 또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10% 룰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10% 이상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 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 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자금들이 10% 이상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PEF 펀드는 2010년경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 벤처 캐피탈 자금하고 혼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합 투자기구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하고 똑같이 해서 10%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를 해서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무제한 투자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추가해서 개인, 자연인의 사적 계약의 혜택을 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 룰을 해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49인 이하라는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개인으로 간주를 하고 그 혜택을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제 개인이 아니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49인 이하이고 여기에서의 사람은 하나의 법인도 기관도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한 자연인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자유롭게 하게 한다. 여기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은 원래 이 PF 펀드에 있는 이 10% 룰이라는 것은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데 산업자본 중흥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허용하고 대신에 10% 이상을 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로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런 대로 이런 영역을 확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이러한 그 기업들에게 이러한 금융 자본을 투여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10% 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의 그러한 적용을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의결권 행사도 이렇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 10% 이상의 룰을 줌을 통해서 일반 정상적인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의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용어 자체가 49인 이하이면 하나의 개인처럼 기관도 간주해서 개인의 혜택을 지금 국민연금이 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인적인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제는 이 자금이 투자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에 10% 룰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타 군소 GP사들은요 한 785개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든 PF사들이 855개 정도 되는데요. 앞에 언급한 PE사 50개 빼고 또 벤처 캐피탈사 20개 빼고 했을 때 785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785개는 이제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조로 주요 LP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GP사들의 자금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금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모펀드가 이 97조 중에서 한 31조 정도 차지합니다. 한 34% 정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직원 공제회유 사모펀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PF 펀드는 대부분이 이제 기관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적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적 계약으로 간주해서 법규 제한을 다 철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적 계약으로 간주해서 사적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규를 제한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PF 펀드는 M&A 자금입니다. 그리고 M&A란 것은 우호적 M&A도 있지만 적대적 M&A도 여기에 이제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모펀드는 합자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펀드 자체가 한 1000억 정도 되어지는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 120억 원만 넘어도 다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1000억이 되는 이 합자회사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주주가 그 주요 출자자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금이 M&A에 지금 뛰어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고 공시도 안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EF의 투자와 회수 현황, 이것을 이제 M&A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82조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8조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아마 이것의 2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기업의 규모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F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M&A를 넘어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PEF사들이 하는 일은 M&A인데요. 벤처 캐피탈과는 다릅니다. 벤처 캐피탈은 주로 산업 중흥을 위해서 말하자면 벤처기업이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투여해서 기술을 이제 사업화하고 또 어려운 회사들을 정상화하는 이런 형태의 자금인데, 그런데 PE사들의 자금은 그런 형태의 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M&A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금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M&A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수수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적 자금으로 이제는 의무적 M&A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투자 규모가 대기업을 추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모펀드 50개 회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M&A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M&A도 하나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 국가 자금이 개입해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이 M&A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0% 룰 해제를 통해서 상장 기업들에게도 이제 확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적대적 M&A의 양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10% 룰이 해제가 되어서 이제는 투자 대상이 이제는 상장 대기업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10% 룰이 개정된 후에 사모펀드의 유효 자금이 어디에 머물게 될 것인가? 예금인가 주식인가? 그리고 이것이 주식일 경우에 그들은 경영권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 이들의 자금 규모는 한 100조 원대에 이릅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100조 원의 자금은 펀드 형태를 잇기도 하고요. 투자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투자되었다 할 경우에도 그것은 이제 이 펀드에 종속되어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휴 자금도 또한 유휴 자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에서는 이 사모펀드들에게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펀드가 여기에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모든 사모펀드가 이제는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 어느 기업도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가능성이자 가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참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F 펀드가 투자하고 회수한 사례들입니다. 2020년도에 투자한 것은 에쿼리 자산운용에서 LG CNS를, 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글렌우드 PE에서 PI 첨단 소재를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인수했다는 얘기죠. 2021년도 상반기 투자 내용인데 상위 10개를 지금 이렇게 더벨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에서 글로벌 레스토랑 그룹을 1.55조에, 어피너티 에코티 파트너스에서 잡코리아를 0.9조에,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 0.7조, 그리고 KKR 여기에서 현대 글로벌 서비스,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에서 카카오, 일본 한 6.4% 하면서 0.6조, 그리고 소시어스 웰두시 인베스트먼트에서 두산 모토로를, 글렌우드 PE, 그리고 이스트 브릿지 파트너스, KCC,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이런 데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투자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동안 PEF의 투자 대상이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 기업 자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벤처 진흥과 구조조정, 그리고 신시장 개척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0% 룰을 해체해버리면 이제는 이 투자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동주의 펀드의 장을 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추가될 경우에 모든 사모펀드는 여기에 가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펀드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핵심 선도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협을 빌미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 간섭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아마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회수 사례들인데요. 아까는 투자한 것이고 이것은 회수한 것입니다. 매각해서 이걸 다시 이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죠. 한행컴퍼니, IMM-PE, 여기서는 할리스 커피를 했네요. 그리고 프리미어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한행컴퍼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수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PEF M&A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하면은요, PEF M&A가 대기업의 M&A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M&A 대상이 대기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펀드들은 컨소시엄 투자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 업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펀드들과 함께 컨소시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나섰을 때, 그리고 또 국민연금의 이 지침을 따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펀드들이 한 곳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금으로 의무적 M&A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벤처 캐피탈 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M&A 대상을 잘못 찾으면 연금을 대거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M&A에는 적대적 M&A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림 포장의 경우에 이것은 적대적 M&A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하나의 중요한 그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국민연금에도 이제 큰 리스크가 있는데요. M&A 대상을 잘못 찾으면 연금을 대거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M&A 시장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 한번 잘못 선정하면 이제 거액의 손실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A에는 적대적 M&A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림 포장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그러한 자금원으로 이러한 적대적 M&A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M&A를 가리켜서 기업 사냥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을 투여한 다음에 이 M&A를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PE사들은 이제 의무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조로 해서 대기업의 M&A 상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대기업 M&A는 그 규모가 한 43조 정도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7조였는데요. 이번에 좀 대거 신장되었습니다. 상반기 거래 현황 신세계그룹에서 좀 했고요. 또 호반건설에서 했고, 그리고 추진 중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베이, 그리고 또 로젠 택배, 대우건설, 이런 데들이 이제 주요 매물로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F의 M&A에 대한 평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제 100조 4,888억 원의 PEF 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M&A 펀드로 변모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신시장이 열렸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중흥 자금으로 이제 투여가 되었는데 이제는 무차별적 M&A 펀드로 변모 중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 참여형 PEF는 연기금, 공제회 등 주요 기관 투자가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금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는 데에는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국내 주요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 큰 손이 PEF에 매년 수조 원씩 신규 출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의 절반 이상을 이제 PEF 펀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적 자금으로 한 시장에 이제는 그 편중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건 시장 질서에도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PEF 펀드의 주요 자금이 이렇게 연기금인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거래규모 상위 20건 가운데 계열사 거래를 제외한 17 중에서 10건을 PEF가 주도했습니다. 또 2021년 4월까지 성사된 M&A 18건 중에서 9건이 PEF가 매각 또는 매수 주체로 나선 거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해 보면요, 경영 참여형 펀드는 M&A에서 대기업을 앞서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연금 등의 자금이고 또 이와 같은 연금의 사모펀드 투자와 또 법규 철회는 연금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0% 룰의 해제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PEF 펀드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해관계자의 욕구가 전체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10% 룰의 해제는 순수한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전체에 확산된 것입니다. 사모펀드라면 일단 사적 계약, 일단 개인의 이러한 펀드일 수 있는데요. 이 개인의 펀드를 기관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금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